일본이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조치인데 청와대 측은 근본적 해결 방안으론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공약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과 개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현 정권 인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들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쟁자들을 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도 기존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어제도 검찰과 충돌한 바 있어 양측의 기싸움이 전망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030 세대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약은 가점 높은 중년층에 밀리고 대출까지 막혀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비건 미국 대북 대표가 북한 접촉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 당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연말 미북 관계 전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막 들어온 뉴스부터 톱으로 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이 조치가 수출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느껴집니다. 먼저 유지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포토레지스트를 기존 개별 허가 대상에서 특정 포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개정령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제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입니다. 昨日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こういうことを重ねていけばいずれそうなる可能性はありますけれども 특정 포괄 허가는 요건을 충족한 일본 기업이 동일한 거래처에 수출할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해주는 제도로 수출 규제가 단행되기 전인 일반 포괄 허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 개별 허가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입니다. 일본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대화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규제 강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등의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여전히 긴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끄는 미국 측 특별대표가 한국에 이어서 중국을 전격 방문했는데도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이번 연말에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인지 차정성 기자가 전망하겠습니다. 미국 비건 대표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길에 올랐던 건 대화 재개를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해석했습니다.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그러나 베이징에서도 북한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노력이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북한 협상을 보면 자신들의 낮은 단계 핵능력, 연변 핵시설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협상에 복귀하지 않은 거죠. 이제 관심은 북한의 입에 쏠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은 오는 22일이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많아야 닷새가량 남았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크리스마스 전후로 중대 결단을 내놓을 걸로 전망됩니다.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국내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 4곳은 내년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등 핵 미사일 도발을 강화할 거란 전망을 일제히 내놨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 모 병원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을 오늘 압수수색했는데 선거운동이 막 시작되던 시점에 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탈락시킨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기획재정부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국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2곳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울산 산재모 병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열리기 보름 전으로 선거운동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요. 그것이 후보가 첫 출발하는 스타트하는 날, 그날 바로 예타를 탈락시켰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비용보다 편익이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청와대 입맛대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 성초로 캠프와 청와대가 산재모 병원 설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이 추진한 산재 모병원과 송철호 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재 모병원은 실패했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오늘도 송 부시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적은 17년 10월 12일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선 산재모 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음이라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 병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송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재 공공병원은 올해 1월 예타 면제를 받으며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 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 전 시장 등 전임 시장들이 애를 써도 지지부진하던 울산시의 수건 사업인 식수 확보 문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환경부 장관의 지원 사격을 받는가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가치도 있을 거고. 지난 4월엔 이낙연 국무총리 주도하에 주변 지방자치단체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로 여겨진 타 자치단체들과의 협상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검에서 수첩을 작성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3번째 조사를 벌였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수사의 또 다른 관례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청와대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 조건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의 말이 왜 또 달라졌는지 이유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틀 전 울산시장 경선 채비를 하던 2017년 11월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리 제안을 받았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은 다음 날인 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7시간 조사 끝에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자리 제한은 불출마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출마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리를 주겠다 그런 말다한 소리는 없었죠. 검찰 조사 직전에는 비슷한 의미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최고위원은 TV조선 취재진에 청와대가 제안을 먼저 했다며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무렵에는 저한테 자리를 얘기했고 공사사장을 얘기했는데 울산시장 출마를 고집하자 송철호 시장이 단수공천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왜 갑자기 내한테 자리 가라 하지? 저는 안 간다고 경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일후보 결정 나쁘는 바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검찰은 첫 소환 때 다른 자리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뒤 말이 바뀌고 있는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검찰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당사자들의 개별 주장에 크게 의존할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정황과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속내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내 경선 과정에까지 개입했다면 이것은 하명 수사 의혹과는 또 다른 문제고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이 울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를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8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들에게 경선 포기를 회유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질서 유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한국당은 주장합니다. 선거 공작, 선거 개입을 넘어선 정권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 청와대가 자신을 떨어뜨리려 했던 정황이 적혀있던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병기 업무 수첩에 의하면 산재 모병을 좌초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선거 전략까지 내부적으로 세웠고 그 선거 전략에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신분들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017년 10월 13일에 있었던 당청 회의에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자리를 고민해 보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바로 그날 내용에 임종석 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인데 이걸 우연의 일치로만 봐야 하는 건지 당시 정황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 기자. 예. 2017년 10월 13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한 날이었습니다. 예. 회동의 목적은요, 당청 간의 소통 강화와 국정 운영의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날 찍은 사진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은 이 당청 회의에서요, 울산 지역의 인재를 발탁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에 임 전 실장이 와서 너부터 갈 생각을 해라, 이 자리를 고민해봐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재를 발탁해 달라는 얘기하고 너가 갈 자리를 고민해 보라는 얘기가 주고받은 얘기는 아니군요, 분명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파악이 안 되지만요. 이 시기가 바로 지방선거를 8개월 정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예. 자, 임 전 최고위원은요, 이전부터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당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나갈 것은 예상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임 전 최고위원은 이 청와대가 불출마를 전제로
자리를 제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를 앞둔 사람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후에 한병도 정무수석도 한국전력 사장직을 제안하기까지 했다는 점은 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날이 정확하게 지방선거 8개월 전이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수첩에도 이 날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알려진 바로는요. 2017년 10월 13일 업무수첩에 이 송 장관 BH 방문 결과 이런 제목으로 내용이 빽빽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송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말하는 거고 BH는 청와대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인 12일에요. 이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를 갔다는 사실 확인과 함께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송 시장에게 출마 권유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죠. 자, 통상 VIP는 대통령을 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출마 요청 의견을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송철호 시장에게 전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음 날 전해 들은 송병기 부시장이 업무수첩에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12일 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출마를 권유했고 바로 그 다음 날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임동호 위원을 만나서 불출마를 권유했다. 바로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을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울산 출마를 밀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 역시 뭐 우연의 일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사건은 유난히 우연의 일치가 많은 것 같긴 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의 대출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바람에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젊은 층들의 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청약시장에는 고령자들이 대거 몰려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억 원에서 7억 원 선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관심을 끈 한 재개발 아파트. 견본주택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비슷한 시각 위례 신도시의 분양 현장. 분양가 9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도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차이는 청약 가점제. 젊은 층의 경우 중소형 가점제 당첨이 어려워 중대형 추첨제에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여기가 추첨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점 같은 경우에 30대 부부면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60점대를 넘으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주 분양한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는 당첨 최저점이 64점을 기록했습니다.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자녀가 넷이나 있어도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2030 세대를 위해 신혼 희망타운을 공급하지만 경쟁률이 61대 1을 넘어 이 역시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주택을 구입하자니 고강도 대출 규제에 막힙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거가 제일 힘들죠. 9억이다 10억이다 했을 때 9억이 다 있고 10억을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 못한 2030 젊은 세대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어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0% 많은 25조 5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대상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이런 일자리는 취업자 수에 잡혀서 고용 통계에만 도움이 될 뿐 실제로는 너무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은석 기자가 어르신 일자리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정부에서 소개받아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일을 하는 김모 씨.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습니다. 더 일하고 싶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못합니다. 병원도 잘 가지지가 않고 좀 액수가 좀 높은 데로 저는 하고 싶어요. 힘이 더 들도 시간을 더 먹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이른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자정은 비슷합니다. 내년 예산이 1조 원을 넘겼고
예산 증액률이 가장 큰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해 총합은 늘었지만 개개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초연금까지 해도 월 소득이 50만 원 안팎이라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썼던 거 외에는 못 사지요. 세탁기가 한 20년 됐나 봐요. 100만 원은 써야 우리가 뭣도 사고 포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런데도 자식 손주에 부담될까 목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계 유지는 될 수가 없고요. 용돈 그거로 해서 1,000명을 먹고 있는데 한 200~300명은 안 되고 있어요.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고용률, 최대 규모를 찍은 내년 일자리 예산. 화려한 통계를 견인한 어르신 일자리 실상은 씁쓸함마저 남깁니다. TV조선 신성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를 안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인데요. 이 교도소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흙을 걷어내자 유골이 드러납니다. 어제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6일부터 솔로몬 로우파크 조성공사를 시작한 곳입니다. 법무부는 이곳 무연분묘 개장 작업 현장에서 유골 40여 구를 발견했습니다. 가족 등 연고자 없이 교도소 안에서 숨진 사람들을 매장한 곳입니다. 일부 5월 단체는 5.18 당시 안매장된 행방불명자의 유골일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매장 현장으로 지목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장소고 그러니까 일단은 봐야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안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또 다른 5월 단체는 5.18 이전에 만들어진 무연분묘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옥명동이라고 하면 묻혔다는 얘기는 5.18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파악을 판단을 한 거죠. 법무부는 무연고 사망자임을 알리는 신원 표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유골의 유전자를 분석해 5.18 행방불명자 가족과 일치하는지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한 의사 110명이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원이 편의를 위해서 인턴 배치를 한 게 화근이 됐는데 해당 의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곳곳에 수련 환경 평가위와 병원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인턴 과정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4개 과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소아흉부외과, 응급실 등으로 인턴을 꼼수 배치했던 상황. 수평위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인턴 수료자 110명은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황당했고 당황스러웠죠. 100명이라는 의사들이 지금 한 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공백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110명만큼 인턴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련 병원의 잘못을 인턴 개개인이 책임지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이 관행처럼 인력 보충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해왔다며 터질 게 터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병원에 값싼 인력으로 인식돼서 필요한 과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 필요한 잡무를 시키는 존재였던 게 확인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수평위가 제시한 추가 수련과 인턴 수 감축안을 검토한 뒤 병원에 곧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방안이 실망스러우면 노조 설립과 파업으로 대응할 움직임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TV조선은 지난 10월 수협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어민과 공급업체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연간 40억 원을 챙겼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고 수협중앙회 회장은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갑질 계약이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바뀐 거 하나 없이 똑같았습니다.
이상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업 장비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어업용 기자재 사이트입니다. 수협 중앙에는 이 사이트를 통해 장비 업체는 물론 어민보다 더 많은 5%의 수수료를 받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준택 수협 중앙회 회장은 문제를 시인하고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조업체하고 이제 일반 우리 어업인들 하면 또 가격이 단가 높으니까 좀 사게 한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겠다. 질타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고 들었도록 그런 어민들이 사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과연 바뀌었을까? TV조선이 입수한 2020년 어업용 기자재 사이트 납품 계약 서류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이전과 동일한 5%. 어민들에게 돌려주겠다던 이익금 환원도 전혀 없습니다. 수협 중앙회 측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계획이 나오면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협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어민들과 장비업체는 울분이 터집니다. 전혀 눈도 끔찍 안 하니까 참 우라통이 터지죠. 여론의 눈치만 보며 수수료 개정을 미루는 수협. 장비 중개만으로 수협이 걷어들이는 수수료는 연간 40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존폐 위기에 섰던 한 시골 학교가 전학 오면 집을 주겠다면서 학생 유치에 나서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파격 제한이 좌초 위기였는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 아산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뒤 관사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학교는 내년에 전교생이 19명으로 줄자 외지에서 전학 오는 학생 가족에게 관사 2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은 데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농어촌을 살리는 방안대로 좀. 하지만 화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화순교육지원청도 조례에 근거가 없다며 월세 징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학교를 살리고 지탱해 나가고자 그런 의지로 있어 했던 것인데 그걸 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무산위기에 처했던 시골 학교의 학생 유치 전략은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놓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출직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명의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화순군청으로부터 각각 금액을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산초등학교 명의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 전남교육청은 시골학교 무상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애경그룹 2세인 최승석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최승석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 성형외과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재벌 2세들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대표의 혐의를 확인하고 최근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2011년 마약류로 분류된 항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최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경그룹 측은 대주주도 예외가 없다며 즉각 최 대표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자숙하는 의미로 모든 직위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대표이사도 사임하고.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최승석 대표는 1994년 애경산업에 입사해 지난 2005년 애경개발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투약 사건은 올해만 4번째입니다. 최 대표는 SK그룹 3세 최영근 씨, 현대가 3세 정현선 씨,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이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상습성 여부를 따져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지난 10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일었는데요. 한 수감자가 입소 당시 몸속에 숨겨 들어왔고 구치소 안에서 투약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측은 검색 장비의 한계를 탓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 9월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인천구치소로 수감됐는데 몸속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갔습니다. A씨는 구치소 안에서 B씨 등 수감자 2명에게 필로폰을 건넸고 B씨 등은 2차례 정도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마약 반입과 투약을 목격한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 반입 혐의로, B씨 등 2명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구치소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A씨가 입소할 당시 신체 검사를 했지만 소용없었고 구치소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장비로는 검색에 한계가 있다며 교도관 1명이 100여 명을 관리해 즉시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구치소는 마약 등 비금속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전신 검색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한 탈북단체 대표가 SNS 메시지로 받은 보안 앱을 깔았다가 휴대전환에 정보가 탈취되는 해킹을 당했습니다. 탈북자의 활동 정보를 노린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서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랍 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지난 8월 후원을 하겠다고 연락해온 미국의 한 재단의 비서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는 지난 9월 보안에 도움이 된다며 앱을 깔도록 유도했는데 앱은 정보를 빼내기 위한 것이었고 프로필 사진도 신분도 모두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그 앱 자체가 북한의 정찰 총국이 해킹을 해서 한 프로그램이고 모든 그 핸드폰의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들 일단 다 제거해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뢰에 분석한 결과 문자나 전화번호를 탈취하는 정보 탈취용 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보안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미국 연구기관 등을 사칭한 이 같은 카카오톡 해킹 피해 사례가 10여 건 확인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요 대북단체 계신 분들이라든지 탈북민들 또는 통일 외교 관련된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로 공격을. 문자 메시지나 주소록 사진 등을 빼갈 수 있고 러시아의 서버 등을 통할 경우 도청까지 가능합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북한이 요즘에 대규모적인 사이버 공격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첩보적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이 새로운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2가지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법원이 이 2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서 검경 갈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법 갈등이 점입 가경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불허에 검찰은 추가 기소라는 강경 대응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자 한 사건을 2 재판부가 각각 다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후속 조처는 검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같은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한 것입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앞서 공범 범행 시기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했고 검찰은 일부 사실만 변경한 만큼 불허는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재판 진행을 두고 검사들과 고성이 오가는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법원의 공판 조서에 별 의견 없다고 진술로 작성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 없다면서도 수정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선 공판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법원 검찰 대립이 격화되면서 향후 재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단일화니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또 기소심의위원회도 아예 빼버린 것으로 알려져서 이 상태라면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4+1에서 거의 다 성안할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합의된 4+1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택한 1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에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와 기소심의 도입 등은 아예 빠진 셈입니다. 특히 당초 4+1 협의체에서는 기소심의위는 설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기존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이 유일무이한 견제책마저도 제외를 견제할 방안은 전혀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한 4+1 협의체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대통령 등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지시를 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막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연동형 캡과 석패율 제도 도입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만을 겨냥한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을 보면 너무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또 어떨지 포커스가 오늘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거리로 나오고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수싸움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협상안을 수용하십시오. 여야 할 것 없이 연동형 캡, 패트, 4+1, 3+1 위성정당인이 하는 생소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런데 이 말들 다 이해하십니까? 국민들이 선거법 관련 용어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캡이니까 되게 좋은 의미일 것 같긴 한데 캡 씌우기요? 감토 씌운다는 얘기인가 보네. 뭔가 마크를 해주는 느낌, 표시를 딱 해주는 그런 느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네요. 이 연동형 캡은 선거법 한 표를 탔던 민주당과 군소정당 협의체, 즉 4+1이 삐그덕거린 주요 원인이었죠. 4+1이요? 그러게 1+1밖에 모르는데 저는. 캡은 연동형 적용 비례 의석수에 제한을 둔다는 의미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죠. 정의당 및 소수야당들이 마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에 캡을 씌우는 것은 부당한 제한을. 지난 4월 선거법 처리를 놓고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 법안 신속 처리를 뜻하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정권 하나가 잡으면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는 건가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원하면 그냥 그대로 패스하고.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줄곧 강하게 반대해왔죠. 하지만 선거법 개정 시 의외의 셈법을 발견한 듯합니다. 비례의원만으로 구성되는 위성정당 창당인데 이를 공식 언급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성에서 방송 같은 건가? 그거는 더 모르겠네요. 여야가 한국당을 빼고 합의한 선거법 개정 초안은 지역구 225석 축소, 비례대표 75석 확대 후 비례대표를 전체 300석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었죠. 일부 지역구 의원들 반발에 250 플러스 50안이 되더니 이젠 연동형 캡과 지역구 비례 간 연동 문제인 석패율이
새 쟁점이 됐습니다. 선거법을 설명하는 심상정 의원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죠? 다사오익 아니 반올림? 예, 반올림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끝내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를 못하면 관심도 애정도 사라지기 마련이겠죠. 정치에 사실 관심이 많이 없긴 한데 너무 어렵게 말하니까 더 관심이 없어지죠. 정말 누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인지 여의도에 묻고 싶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본격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 제출 지연 전략을 펼치자 트럼프는 SNS로 민주당을 맹공하는 여론전을 펼치며 공화당 지지 세력 결집 시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지 않은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펠로시 의장이 허위 탄핵 사기극에 무기력한 나머지 상원으로 탄핵안을 보내기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yesterday I sent Pelosi a letter denouncing and condemning her party's outrageous abuse of power. That's what it is. They have nothing.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는 즉시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즉각적인 심판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 심판이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The next thing for us will be when we see the process that is set forth in the Senate, then we'll know the number of managers that we may have to go forward. 민주당은 존 볼턴, 믹 멀베이니 같은 과거 트럼프 측근들의 증인 소환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넘기지 않고 소추위원도 지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심판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공화당은 가장 불공정한 탄핵 조사, 헌법적 강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환 20주년을 맞은 마카오를 방문해서 어떤 외부 세력도 홍콩과 마카오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도체제라는 일국 양제를 강조한 것으로 6개월 넘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 일국 양제를 상징하듯 중국의 오성홍기와 마카오 상징기가 나란히 개양됩니다. 호야생 마카오 행정장관과 주요 관리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향해 취임 선서를 하며 충성을 맹세합니다. 必当拥护并负责执行中华人民共和国澳门特别行政区基本法，效忠中华人民共和国及其澳门特别行政区. 시 주석은 중국의 지원과 애국심으로 번영을 이룬 모범 사례라며 일국 양제 원칙을 따른 마카오의 성장을 극찬했습니다. 香港、澳门与祖国内地同发展、共繁荣的道路必将越走越宽广. 홍콩과 마카오의 자치권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외부 세력이 간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坚如磐石，我们绝不允许任何外部势力干预香港、澳门事务. 시 주석의 일침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웨 씨는 중국에 충성한 마카오에 대한 찬사이자 정반대인 홍콩에 대한 비난이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날에도 아편전쟁 굴욕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며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I am your father.
영화 스타워즈에서 악의 화신 다스베이더가 했던 명대사입니다. 그가 원래 우주를 구원할 선택된 자였다는 스승의 바로 이 말도 유명하죠. You were the chosen one. 그 대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늘을 쳐다보며 써먹습니다. I am the chosen one. 이 말을 CNN은 구세주를 자칭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만큼 집착하는 것이 타임지 올해의 인물입니다. 그의 재선 캠프가 올해의 인물 툰베리에 트럼프 얼굴을 합성한 타임 표지를 이렇게 올렸을 정도죠. 하지만 타임은 이미 표지 3부작을 실어서 그를 야유했습니다. 보실까요? 맨 왼쪽 집무실 바닥에 몰아닥친 폭풍우는 정책 혼란을 풍자한 것이고 포르노 배우 성추문으로 물에 반쯤 잠긴 트럼프, 그리고 입막음 돈을 줬다는 폭로로 둥둥 떠다니는 트럼프를 그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스캔들은 물론 뮬러 특검도 무사히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미 역사상 3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만 이번 사태로 둘로 쪼개진 미국 사회의 현 주소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하원 표결 결과가 민주, 공화 양당 분포와 거의 일치한 것부터가 정파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과거 공화당의 닉슨을 몰아낼 때 공화당 의원들까지 특위에서 활약했던 건 이제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학자 스나이더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돌아온 권위주의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고 분노를 가르쳐 국민을 편가르는 정치인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죠. 지난 추수감사절에 미국 언론들은 모처럼 모인 가족들이 트럼프 시대의 언쟁을 피하는 요령을 다뤘습니다. 한 신문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며 서로 상처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특자도 꺼내지 말라는 당부가 우리의 현실과도 신통하게 닮아 있습니다. 지지 정당에 따라 탄핵 찬반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도 우리 여론조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뉜 찬반 집회를 민주주의 위기의 상징적 장면으로 제시한 것이 새삼스럽게 와닿는 오늘입니다. 12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분노로 쪼개진 나라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불청객 미세먼지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가 급격히 나빠지는데요. 주말 내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요즘 연말 약속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일요일은 포근하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체로 영하권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7도, 대구는 8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 다음 주 성탄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